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지요. 애플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2024년쯤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 협력을 제안해서 두 회사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에 자동차 업계와 주식시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두 회사가 협력한다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분명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두 회사가 어느 정도 긴밀하게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실제로 이게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등등 오늘 이 얘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월 11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좀 불편하죠? 네, 불편하지만 현장에 나와서 직접 예. 얼굴을 뵈니까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연습한 것 같은 그런 준비한 멘트입니다. 네. 발언을 하세요. 예. 부동산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집값을 내리려면 이제는 좀 매물이 나와야 되겠다.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등등 파는 매물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1주택자는 그거 팔면 집도 사야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다주택자가 좀 매물을 내놔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으니 양도세 중과한 걸 좀 다시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나 봐요. 이게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 여당 쪽에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루자라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과 시점이라는 게 뭐죠? 네, 당초 6월 1일부터요. 예. 다주택자가 조정 지역 대상에서 이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늘어납니다. 예.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포인트가 되고요. 3주택자의 경우에는 30%포인트가 중과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최고 양도세율 같은 경우에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무려 75%가 됩니다. 거기에 7.5%가 추가로 또 교육세인가요? 뭐 붙는 세금이 지방세가 있는 것 같아요. 붙으면, 네네네. 그러면 이제 82%니까. 그러니까 1억 벌면 거의 8천만 원 내놔라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좀 높죠. 게다가 여기서 이제 종부세율도 이미 높아진 상태예요. 그 0.6에서 3.2%였는데 1.2에서 최대 6%로 강화가 됐고요. 예.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현행 1.4에서 최고 세율이 12%로 최대 12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24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거래 입구, 그러니까 취득부터 출구, 매도까지 꽁꽁 묶인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종부세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문재인 정부 이제 종부세 한 번만 더 내면 바뀌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내고 보지. 굳이 지금 이걸 팔면 내년, 특히 이제 올해 6월 이후에 팔면 80%를 세금으로 내면, 네, 맞습니다. 이게 평소 같으면 한 40%나 이 정도로 멈출 세금이었으니까 한번 보유세 한번 내고 그냥 보자. 이제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자가 지금 생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40%가량 줄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매물이 아예 줄어든 거예요.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호가와 함께 실거래가 역시 크게 뛰는 상황이 펼쳐져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봤더니 1년 전보다 21%나 급등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당 쪽에서 양도세 중과하는 걸 조금 미뤄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건국 정책 중에 하나다라면서 양도세 완화론을 지금 시사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3주택자는 75%, 2주택자는 65%로 올리는 게, 그거 안 올린다고 해도 2주택자는 55, 3주택자는 65가 현행세율이라서 네. 그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유예로는 안 된다, 아예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예를 놓고서도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 쪽에서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이 중과 시점 약간 유예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예. 그랬더니 기재부가 보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바가 없다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문제다라고 했던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25번째 대책을 예고하면서 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이거를 대충 이제 내놨고요. 그 이제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초점을 옮겨가는 분위기에서 양도세 완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4월에 예정된 지자체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예. 이 정치권이 어느 정도 일단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걸 조금 완화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얘기가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는 거고 이미 야권에서는 예.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게요. 부자들 배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어서 그리고 워낙 있었던 정책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잖아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단기적으로 잡기는 잡아야 되잖아요. 정부가 그걸 내버려 두면 또 이거는 당장 공급을 늘릴 수는 없는 게 원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새로 사려는 분들에게는 부담을 많이 주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의 부담은 줄여줘야, 그러니까 매물로 나오게 해야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데 우리 초기의 정책이 다 기존에 막아버렸죠. 갖고 있는 분들을 부담스럽게 만드니까 오히려 더 매물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다른 뉴스 하나 보죠. 새해 들어서 신용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 신용대출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정부가 규제를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럴 수는 없고 문을 열었더니 또 많이 받으러오는 모양입니다. 지난달에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서 한 443억 원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시 대출 창구가 문을 열리자마자 그 5대 은행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4영업일 만에 4,534억 원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거죠. 마이너스 통장 계좌도 늘어났는데요. 한 평균 한 1,000건 정도가 개설이 됐다라고 하면 4영업일 동안에는 1,800건에서 2,000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연초부터 이렇게 신용대출 늘어난 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1월 초에는 신용대출 수요가 늘기보다는 연말에 성과급 받으면 그걸 오히려 예적금에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적금 잔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늘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난달에 받았어야 되는 거 못 받았으니까 막아놔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에 받으려고 오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이렇게 늘어나면 언제 닫힐지 모르니까 2월이나 3월에 필요하든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거 미리 마치 단수 예고하면 우리 욕조에 물 받아주듯이 주듯이 또 그런 수요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적 수요가 터진 거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가 이제 될 때 받아두자. 그래서 이게 바로 될 때 받아두자가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난 거, 개설이 늘어난 거 이걸 볼 수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비투 심리가 자극을 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늘어난 신용대출 증가세는 사실 고소득자들이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려는 수요가 있었다라는 분석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단숨에 늘어난 건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잖아요. 게다가 비트코인도 뭐 4천만 원 금방 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빌려가지고 이른바 영끌해가지고 주식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었다라는 게 이제 정부 분석입니다. 정부가 다시 그럼 이 문 닫을 거냐 신용대출. 그게 관심거리인데 시장에서는 닫아도 문제 안 닫아도 문제이긴 한데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오늘 금감원이 주요 은행의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당장 죄는 건 아니고요. 신용대출 현황을 보고받고 왜 이렇게 신용대출이 갑자기 늘었는지 이유를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자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따져봤잖아요. 이런 회의 열면 당연히 다음 단계로 뭔가가 지금 좀 약간 예상이 되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지금 금융당국은 이 월간 2조 원 정도로 한정을 하고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늘어나면 이제 죄인다는 거고요. 실제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금감원에다가 올해 연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냈는데 5에서 6% 선으로 한 절반 정도만 제시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되는데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뭐 요령 이런 게 좀 있으면 알려주시죠.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버팀목자금.kr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접속자가 몰릴 것을 우려돼서 오늘은 11일이니까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 신청하시면 되고요. 내일은 짝수 분들이 신청하시고 13일 수요일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주는 거예요? 이게 영업 금지 업종한테는 300만 원이고요. 제한 업종한테는 200만 원, 그다음에 매출이 줄어든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요. 매출이 줄어든 분들한테 100만 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매출이 줄지 않았는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검사해가지고 준 게 확인이 안 되면 환수합니다. 전화 문의는 1522-3500
이로 전화하시면 알려주신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송현석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요즘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꽤 늘어나서 이런저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프랑스의 이른바 명품 브랜드 만드는 회사죠. LVMH,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주식을 좀 살까 말까 좀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데 프랑스 증시에도 상장돼 있고 또 독일 증시에도 상장돼 있고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고 이렇던데 왜 한 회사가 여기저기에 여러 군데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왜 회사 주식이 여기저기에 상장돼 있느냐는 질문은 어찌 보면 이 브랜드 가방은 왜 똑같은 걸 A 백화점에서도 팔고 B 백화점에서도 팔고 C 마트에서도 팝니까? 하는 질문하고도 같습니다. 오히려 한 곳에서만 파는 게 좀 이상하죠, 가방은. 그러면 사러 오는 손님도 불편할 거고 매출도 못 늘어날 거고 마찬가지로 주식도 이 나라 저 나라에 여기저기 상장을 해놓으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주식에 투자하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우리나라에만 상장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본에도 상장하고 유럽에도 상장하고 그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까지 안 오고 삼성전자 주식을 현지에서 그냥 현지의 낮 시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편안함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 증시에 여기저기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장해 놓으면 이제 그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돈 모으기가 좋겠죠. 그리고 또 이런 회사처럼 유명한 회사는 백화점들도 우리 백화점에 좀 입점해 주세요. 이렇게 유명 브랜드에게 요청하듯이 전 세계 주식 시장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좀 상장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도 많이 합니다.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여기저기 상장되어 있는 게 좋고요. 요즘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나라 주식을 우리가 지금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증권사마다 또 취급하는 나라들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증권사는 프랑스 회사 주식은 거래가 되는데 독일 회사 주식은 또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증권사는 또 독일에 상장된 회사만 거래 가능하고 이런 제약들이 있어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상장을 해놓으면 이제 투자자들 받기가 좋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애플이라는 휴대폰 회사가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놀랍고 재미있는 소식인데 이걸 만드는 걸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애널리스트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애플이 먼저 현대차에다가 협력 제안을 하고 그래서 현대차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해서 서로 논의를 했다는 것까지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공시를 통해서 결정된 바는 없으나 검토 중임을 현대차와 모비스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열애설의 비유를 했는데요. 일단 만남을 가진 거는 인정을 했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여겨집니다. 굳이 그렇게 만남이랑 비유해 주시니까 질문을 드리면 만남을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중이면 이제 현대차와 헤어지기 전에는 다른 자동차 회사와 애플이 서로 컨택을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 그게 아직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도 포드나 혹은 GM이나 혹은 다른 자동차 회사와도 컨택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래도 됩니다. 아직 사귀는 건 아니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직접 만들거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을 타진하는 겁니까? 직접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애플이 그동안 이제 진출을 꺼려왔던 역사가 있고요. 예. 이 자동차 업종이라는 게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테슬라도 이 제조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는데 1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예. 애플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테고 아마 위탁 생산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뭐든지 바깥에다가 제조는 맡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맡게 돼도 만들어다 그냥 납품만 하는 정도면 별로 안 남는 건 아닙니까? 혹은 어떤 기회 요인이나 그래도 좋은 게 있어요? 일단 그 극단적인 두 가지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폭스콘 같이 단순하게 위탁 생산만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거의 대등한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익을 공유하는 아주
바람직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동안 애플이 그렇게 파트너사의 지위를 가지고서 협업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위탁 생산, 굉장히 박한 마진을 주고서 진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협력 뉴스를 보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청업체 이런 위탁 생산 기지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제조, 생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애플 입장에서는 안 가본 영역이고 예. 많이 제조업체한테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위탁 생산 마진만 거두는 거는 현대차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의 딜이라면은 협상이라면은 현대차도 응하지 않을 거고요. 그거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애플도 기존의 파트너사와는 기존의 이제 다른 협력업체와는 다른 구조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들게 되면 공장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최소한 일자리라도 꽤 나올 것 같아서. 글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겠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글쎄요. 그거는 저희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공장 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지는요. 예. 좀 더 이제 노동 환경이 애플 입장에서 우호적인 데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외국에서 보기에는 노동 환경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군요. 아무래도 노조가 강하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예.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수월한 노동 환경을 찾아서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는 LG전자라고 하는 전자회사, 휴대폰과 가전제품을 주로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전장 부품, 즉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해서 또 이것도 외국에 있는 부품 유명한 회사와 협력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마그나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이게 주로 이제 B2B 회사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텐데 예. 프리미엄 차량, 즉 BMW나 벤츠를 위탁 생산 대신 만들어 줍니다. 이 회사가 애플과도 연결이 된 적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프리미엄 자동차를 위탁 생산해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도 이제 결실은 맺진 못했고요. 근데 이 마그나가 LG전자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공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LG전자 입장에서는 마그나를 연결고리 삼아서 애플이 만드는 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플이 다양한 회사와의 여러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조합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애플이 중시하는 여러 특성들, 특히 이제 일사불란한 공급망 관리, 예. 보안,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현대차의 밸류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겹치기 때문에 저희는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든 애플과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을 한다면 현대차는 이제 제조 능력, 만들어주는 것에 강점이 있다는 뜻일 텐데. 네, 아무래도 애플이 제조를 아웃소싱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능하기 때문에 아마 애플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제조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자기는 거기서 받은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데이터 그리고 이제 높은 브랜드 이런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수익성을 높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플 전기차가 잘 팔리면 사람들은 현대차도 한 대 사고 애플차도 한 대 사고 하지는 않을 거고 네. 결국은 현대차 살려던 사람들, 벤츠 살려던 사람들이 다 애플카를 사게 되면 네네. 현대차는 본인들이 만들어서 팔면 꽤 부가가치가 될 제품이지만 애플카 만들어서 팔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면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네. 예, 이 밸류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이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짜려고 할 거고요. 그게 소비자 계층, 세그먼트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조 단계상에 이 부분은 현대가, 이 부분은 애플이 이렇게 분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전기차 플랫폼을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빨리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매출이 많아지면, 즉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애플이 가져다가 쓸 경우에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의 디자인과 일치는 시켜야 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있겠군요. 이미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지금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eGMP라는 플랫폼,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 이거를 다음에 뛰어넘는 플랫폼이 2025년 이후에 나옵니다. 아마 이제 애플이 자동차를 하더라도 그 이유가 그 시점이 그때가 될 텐데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애플에 공급할 수만 있다면 애플의 자동차를 사지 않는 소비자들라도 이 플랫폼이 현대차 거래라는 식으로 저희가 윈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엔드마켓, 즉 소비자를 꼭 겹치게 경합하지 않게 설계를 사업 구조를 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또 결실을 맺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애플한테 안 주겠다고 하면 또 다른 경쟁사들이 만들 테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마침 규모의 경제 입장에서 좋죠. 이번 주에 CES 국제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데 여기도 이제 가전제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자동차들이 많이 전시되고 그게 주력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CES 하면은 과거에 이제 IT 쪽의 박람회였는데 저희도 한 4년째 가다가 지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못 갔는데요. 그동안 이제 4년째 저희가 가면서 느낀 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고 투자자들의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 이 과거에 그렇게 좀 먼 미래 이야기다 치부했던 기술들이 최근에 낮은 금리, 정책적인 지원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투자들을 통해서 실제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ES 마무리되면 어떤 기술들 전시됐는지 다시 한번 좀 나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애널리스트였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